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유입니다. 와, 빈센트님,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하면 사실 매일 설레거든요. 설레요. 너무 좋아요. 막 트리 보고 막 기분 좋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산타 랠리를 기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올해는 그 산타 랠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타가 아니고 사탄이다. 안 네. 온다? 사실 산타 랠리도 중요하지만 연말이잖아요. 또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연초입니다. 그쵸. 내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특별히 네. 내년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두 분을 꼭 모셔야 되는데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우 센터장님하고 최석원 SK 전무신데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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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매번 연이 있는 게스트분을 모시는데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녹화하기 전에 두 분의 케미를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오랜 시간에 연륜 경험이 좀 느껴진다, 인연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두 분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다고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과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최석원 전무하고 또 친구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최석원 전무는 그래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쟤네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작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는 최석원 전무는 지금 증권회사에 이 험한 바닥에 와서 있고 쟤네들 뭐 될까라고 했던 애들은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돼 있고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학문 체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래요? 네, 매우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일단 오프닝부터 네, 학문 체계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최전무보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보케블러리라고 있잖아요. 그거 5만 5천 들고 다니셨고 저는 3만 3천 들고 다녔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 태양처럼 밝게 빛나면서 같은 직장에서 또 두 번이나 근무하신 거죠, 그죠? 예. 그때 당시에 대우증권하고 대우증권하고 하나증권하고 두 군데서 제가 쫓아간 거기는 하지만 집 동네도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하나 아파트 단지 살다가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사 나와가지고 도저히 거기 같이 못 있겠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사 나왔는데도 어쨌든 걸어서 뭐 한 5분 거리에 힘들진 않으셨네요. 네네. 또 하나 인연이 더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일본 유학 가서 둘 다가 똑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최 전무의 아들이 그 대학을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엮이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인연이 만들어졌어. 쫓아다니는 인생인 거죠. 네. 저는 이종호 센터장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에요? 라고 여기저기 여쭤봤을 때 다 이 얘기했어요. 날 때부터 센터장이다. 본투비 센터장.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갔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했더니 17년을 하신 분은 정말 드물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죠? 한 2005년? 2002년 정도, 2002년. 2002년서부터 해서 그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했었으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증권회사를 다닌 게 31년 정도 다녔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그냥 그거보다도 센터장이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의도의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센터장직을 한다는 것은 꼭 군대에서 별을 다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정표가 제대로 되니까 뒤에 오시는 최석원 전무님도 SK증권에서 센터장직을 하셨어요. 두 분이 선후배시고 또한 개인적인 개인사도 많이 엮어 계시고 또한 여의도에서 센터장직을 최근까지도 역임하셨다. 이런 유례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네, 돼요, 정말로. 기대됩니다. 네. 글쎄요, 연준의 신뢰가 다시 한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도대체 이 작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저는 잘못된 연원을 찾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났고 2009년도서부터 뭐 이런저런 정책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쭉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87개월 동안에 걸쳐서 0.25%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2010년도 좀 넘어서 2010년도 중반이나 2011년 정도 되면 이제 금융위기에 의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고 미국 경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의 궤도를 들어왔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늦다고 하더라도 한 2012년 뭐 이런 정도 되면 금리를 정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그게 1차적으로 문제였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낮은 금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7월 달, 8월 달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때서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 특히 보면 뭐 한 2020년도 그 10월, 11월 이때 되면 이제 진짜로 막 난리가 나는 형태였잖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그 해가지고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을 그때서부터 이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2020년 다 지나갔죠. 2021년 다 지나갔죠.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 올해 이제 한꺼번에 막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서 가다 보니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면이 지나고 나면 아마 중앙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다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표를 한번 좀 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훈 센터장님이 매우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7년 넘게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다. 한 2011, 12년도에서는 정상화를 좀 했어야 된다. 이거를 왜 복귀해야 되냐면 연준의 이런 행태 변화가 앞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2012년도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었어도 피그스 위기라는 것 때문에 또한 2020년 코로나 때도 이전에 하고 달리 100년 만에 오는 보건위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 좀 과한 정책을 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요지는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나는 마이웨이 할 거다. 나는 미국 경제만 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유럽 때문에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코로나 보건위기 때문에 뭔가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제대로 피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 경제는 차치하고 뭐 중국 경제, 유럽 경제, 아니면 신흥국 어디 경제에서 뭔가 잘못되면 연준의 행태를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글쎄요, 아주 큰 나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서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런데 뭐 영국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신경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중국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지역의 나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신흥국 어디가 뭐 이렇게 됐다. 터키가 문제가 생겼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미국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그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미 해놨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발목을 앞으로의 발목을 좀 잡을 거다. 발목을 잡는 것보단 나의 행동을 제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금융 완화라고 하는 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쫙 떨어뜨려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를 1.0%까지 내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한 2005년, 2006년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나라고 생각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번 그랬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연준이 그 금융위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정책을 별로 잘못 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했을 때 너무 정신이 없는 형태고 연준밖에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그냥 비난은 나중에 하고 일단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금리를 내려가지고 2010년대 전체를 끌고 가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또 뭐냐 하면 현재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연준의 비난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연준이 욕을 얻어먹은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1980년 이후에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본인들이 무슨 정책을 피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옆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2023년도에 지금 많이들 그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고 정점을 쳤으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쉽게 인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으면 그때 정도에 이제 떠밀리듯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지 절대 본인들이 먼저 손을 들고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축된 어떤 행동이 올바른 이제 판단을 하면 다행인데 이게 또다시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좀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늦은 판단을 하면은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면 올해가 그런 형태였잖아요. 올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그 해가지고 하반기로 쭉 갈수록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선 아무튼 이런 거죠. 야, 누가 더 세게 얘기하나 경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연준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구난방이잖아요. 누구는 이 얘기하고 누구는 저 얘기하고 막 뭐 그 사이에서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은 절로 가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난리가 아닌 형태잖아요. 작년도까지 그 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얻어먹고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입을 닫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면 막 뭐 난리가 아닌 형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미 보면 그런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 행동에 계속 제약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미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최성원 전무님, 사실 여의도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탑이었는데 지금 이정우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던 거에 기승전결 결과물로서는 결국 금리였습니다. 낮은 금리가 높은 금리가 되고 높은 금리가 낮은 금리가 되고 자 앞으로 이제는 저금리는 끝났다. 뭐 중금리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연준이 생각하고 있던 제일 큰 착각의 원인은 사실 디플레이션 환경이 워낙 글로벌리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났으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되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본인의 정책이 선을 넘은 거고 그 선을 넘은 정책에 이제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계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있다고 봐요. 어떤 측면도 있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를 이끄는 원탑이 됐고 자기가 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원해 가면서 가는 그런 형태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 그런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든다고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에서는 이 물가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듯이 세계화라는 게 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이제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이제 긴 흐름에서는 그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금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유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내년에 뭐 금리 올렸고 경기가 나빠지면 유가는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쉬운 전망이고
이제 유가 전망에서 역시 지금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건 러시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러시아가 전쟁, 최근에 보면 이제 지리멸렬하고 뭐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쉽게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냥 이 굴복해서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범위가 그 이번에도 보면 50bp를 올렸잖아요.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올리기로 한 금리 수준을 올렸는데 그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는 지금 딱 뭐냐면 침체와 물가 안정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가 쭉 내려왔는데 그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 피크가 단기 피크를 한번 기록을 한 건 맞고 그게 좀 안정된 시점이 좀 이어져 가고는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적으로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제가 이정우 센터장님한테 지금 최성화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디플레이션 환경이 끝났다고 본다. 일단은 왜냐하면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이 무역 분쟁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그 이후에 미국의 IRA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한번 출발해 보면 뭔가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그 소통이나 그 움직임을 중간에 이게 끌어내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물가를 올라가게 만들고 이러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지금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중국을 뭘 하겠다.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유가를 일정 부분까지 높여놓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뭐라 그러더라도 중국에서 그 많은 싼 가격의 이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격에 으로 낮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비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비롯해서 내후년도 앞으로 쭉 해서 봤을 땐 이런 블록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리드와 이 블록을 계속해서 깨버리고 싶어 하는 그 경제적인 리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맞부딪히면서 거기에서부터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는 형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이정우 센터장님이 또 주옥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블록을 만들려는 세력, 그 블록이 아니다. 또 다른 블록을 만들려는 또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파열음이 결국 비용이니까 그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아닌 오히려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좀 심오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최석원 전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해체 이후에 미국이 공실 상부하게 킹이 됐다. 그런데 또 반대 시각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킹 메이커들이 있는 거다. 때론 파트너일 수도 있죠. 그게 70년대 페트로달러를 이루었던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세력, 또한 차이메이카 세력인 중국, 거의 뭐 파트너에 가까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 파트너와 아니면 킹메이커를 바꾸려는 시도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있잖아요. 이 IRA가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라 아니면 킹메이커를 바꾸기 위해서 IRA를 고수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미국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우방국들이 아닌 것 같다. 미국은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렇게 돌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이 이 킹이랄까? 어쨌든 글로벌 유니폴라 시스템의 중심이 된 거는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같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살살살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은 군사력이 좋지만 다른 데들이 또 군사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인구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지금 2위 국가가 1위 국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상황이고 그 1위 국가와 2위 국가의 그 헤게모니가 바뀌게 되거나 또는 바뀔 만한 상황이 됐을 때는 뭔가 하여튼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택하고 있는 전술은 딱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서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그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화석연료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캐내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본인이 동맹국들 하에서 충분히 나눠줄 만한 이 오일을 궁극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겠죠. 근데 당연히 그거의 대척점에서 보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안화 결제와 관련된 부분. 아까 페트로달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사결정 하에서 달러의 강한 말하자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게 일부 이제 이렇게 균열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국이 너무 자기의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전략이라는 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로 지금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원유를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봄에도 다시 한번 그런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큰 파도라기보다는 강물의 줄기로서 흐르고 있는 글로벌 정치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은 쉽게 뒤집어지지 않아서 조금 안정이 되고 서로 간에 괜찮다 싶으면 또 불거지고 할 거라고 보는 거고, IRA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나머지 국가들, 동맹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나머지 국가들이 균열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법률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빠르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플러스라고 지금 이제 되는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냐를, 또는 뭐 중간에서 우리는 이제 저울질하고 싶겠죠, 사실은. 그런데 저울질하는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배제하고 그쪽으로 붙는다. 예. 그럴 수 있는 국가는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저울질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 기간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 체제는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 동맹 체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블록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어떤 갈등 구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찌 보면은 글로벌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최석원 전무님이 말씀 중간에 IRA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깊은 탄식을 한번 하셨는데 그게 한국인으로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줄다리기는 다들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야,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제 다스릴 수 있고 이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뭐 2000년 전의 얘기다라고 하지만 그건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거죠. 미국이 이제 야, 쟤네하고 놀지 마라. 쟤네하고 놀면 그 우리한테 혼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반도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아무튼 100이라고 하는 걸 생산해. 그래서 그 전에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는 그 중에 한 25 정도를 중국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무튼 돈을 벌고 했어. 그런데 미국이 뭔가 그래서 못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게 옛날에 25를 이렇게 수출하고 했는데 15밖에 못해. 그러면 나는 10을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그래, 그럼 그거 우리가 돈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다 사갈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못 쓰면 바다에 빠뜨리는 한이었도 우리가 그거 다 할게. 이렇게 가게 되면 평화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건 앞에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쟤네하고 놀지 말어. 너 쟤네하고 놀면 나한테 혼나? 이렇게만 하고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나 계속해서 못하게 해?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게 어떤 비등점을 지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통제할 수를 없을 정도로 많은 불만이 터져버리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네덜란드 ASML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데 이제 못하게 했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래,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안 내보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비 하나가 1,000억이 넘거든요. 전체 다 들어가면 2조가 훨씬 더 넘는 매출입니다. 그걸 계속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 하냐면 중국에 우리가 장비를 팔고 안 팔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 정부가 정하는 거지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그러면 너희 중국에 그랬으니까 우리 미국에다가 팔지 마. 그러면 그래 우리 안 팔게.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도 초격차의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쟤네가 나간다는데 저걸 잡을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 너는 예외 시켜줄게.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쟤네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냐. 이렇게 가고 그게 한두 나라의 한두 기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손실이나 이 부분들을 미국이 돈으로 다 메꿔줄 수 있으면 그냥 지금의 체제를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볼 때 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1970년대에 월남전에서 패배했더니 야, 미국이 신은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그거를 우리가 IRA 법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다른 나라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그걸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미국에서부터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뭐 이런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중국 시장도 있으니까 저쪽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대신에 또 중국에도 그래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치고자 하는 그리고 유지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블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고 IRA 법도 또한 지금처럼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경쟁 상대들이 또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우디가 갑자기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의 가장 맹방이었던 곳이 갑자기 중국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보면 본인들이 원하고 하고 싶어 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는 형태인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했던 로마 중심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보가 느린 그 세월 동안에도 100년 이상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990년도에 소련이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한 30년 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의 미국의 단일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건 그 과정이 굉장히 갈등의 연속일 거고. 그렇죠. 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갈등이 지속되는 것
그다음에 이념적인 문제나 인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쪽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가는 해고, 그건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옛날에도 썼던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들이 거기서 중재를 나서거나 또는 지켜주는 힘이 되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더 미국은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선택과 단기적인 어떤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렇고. 근데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세계가 단일축으로 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몇 개의 축이 만들어지고 당장에 보게 되면 뭐 한 2030년 정도 되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패권을 놓을 때에 항반에 놓지 않잖아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면 여러 개의 축이 만들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한 30년 동안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월적인 힘 이거는 조금씩 좀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그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역사상 보면은 로마가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원해줬을 때, 또 뭐 미국이 그럴 때, 그러니까 유니폴라 시스템 하에서가 어찌 보면 비용은 계속 제일 줄어들고 이른바 이제 세계화라는 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축들이 막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매번 이제 싸우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접어드는 거 아닌가. 큰 놈이 몇 개 있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싸움이 나고 네. 갈등이 나고 이러는 거니까 갈등이 나면 비용은 높아지는 거고.